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도깨비 방주. 전라북도 임실 고을의 오원천이 흐르는 어귀에 있는 오원이란 마을에는 도깨비들이 쌓았다는 전설이 있는 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도깨비 방죽에 관한 전설은 다음과 같이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조 임실 고을의 좌수를 하던 마씨 성을 가진 관리가 있었는데 그가 아직 신분이 그리 높지 못하였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좌수는 마을 일을 다스리는 직위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저녁에 들에 나가서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5알의 둥근 돌을 줍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돌이 예뻐서 집으로 가져왔는데 밤이 되자 돌이 영롱하게 빛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보통 물건이 아니라 생각하고는 이 구슬을 그 짝 안에 넣어 잘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 잠을 자고 있던 마씨는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소리는 마당에서 나고 있었는데 마씨는 그 소리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마씨가 마당으로 가자 본 것은 그곳에 있던 것은 산 사람이 아닌 도깨비들이었다고 합니다. 마씨는 순간 겁이 났으나 사대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헛기침을 하면서 웬 놈들이냐? 라고 그들에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깨비들 중 하나가 나서더니 애걸복걸하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귀영부를 잃었는데 어른께서 그것을 갖고 계시니 원컨대 빨리 이를 돌려주소서.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여러 도깨비들이 다가와 저마다 빌며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마씨는 아니 귀영부라니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귀신이 어르신께서 며칠 전에 얻으신 기이한 돌이 바로 귀영부이옵니다. 이같이 말하면서 내어주기를 간청했으나 마씨는 순간 그 구슬이 아까워서 선뜻 내어주기가 싫어서 거절할 궁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도깨비들이 흥정을 붙였다고 합니다. 어른께서 만일 원하시는 게 있으면 어떤 것이든 받들 것이니 제발 귀왕부만은 되돌려 주십시오. 순간 마씨는 매번 장마가 오면 마을의 오원천이 범람하여 마을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알고 이들에게 제안 하나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룻밤 새에 오원천의 돌로 만든 둑을 쌓으면 내가 귀왕부인지 뭔지를 돌려주마. 이 제안에 도깨비들은 흔쾌히 제의에 응했다고 합니다. 도깨비들이 기뻐하며 내일까지 둑을 만들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그들은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로 오원천의 돌들을 쌓은 기나긴 둑이 번듯하게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선 갑자기 세워진 둑에 의해 소란이 일어났고 마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간밤에 이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들이 고마워서 마씨에게 구슬을 돌려주면서 따로 또 원하는 게 없는지 물어볼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밤이 되자 도깨비들은 다시 마씨에게로 몰려들었고 마씨는 그들에게 귀영부를 약속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원하는 게 없는지 물었으나 도깨비들은 이제 저승으로 가야 하니 마지막으로 이승 음식이나 먹게 콩 한 말만 삶아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마씨는 곧 타인을 시켜 콩 한 마를 삶아서 잔치를 베풀어 그들의 노고에 보답고자 하였습니다. 도깨비들은 한이에 콩을 한 알씩만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맨 끝에 앉은 한 마리의 도깨비만이 콩을 얻어먹질 못했다고 합니다. 도깨비의 수에 비해 한 알이 꼭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 도깨비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이 도깨비는 그 후 심술을 부려 자기들이 놓은 둑 가운데서 투석자가량이나 되게 돌들을 뽑아서 둑에 구멍이 나게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마씨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돌을 주워다가 그 빈틈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둑은 해마다 장마를 겪었지만 400년을 넘게 언제나 새로 쌓은 듯이 멀쩡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콩을 못 먹은 도깨비가 헐었던 부분만은 마씨가 메웠는데도 해마다 장마 때면 무너지곤 했다고 합니다. 현재 임실곤에서도 이 도깨비 방죽에 관한 설화에 관심을 가지고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나무가면. 이 이야기는 조선의 제10대 왕이었던 연산군의 즉위 이후 벌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1498년 연산군에 의해 무오사화가 일어났던 해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전기 한성 부윤, 농지중 주부사, 호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이었던 이륙이 1498년에 사망 후 남긴 가장 이상한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현재 광주 지역에 거주했던 어떤 80세 노인으로부터 들었던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이 노인이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 마을에 어떤 사람이 가면 놀이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런저런 가면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던 중 산에서 나무로 되어 있는 어느 이상한 가면을 발견한 뒤로 가면을 쓰고 춤추고 노는 일에 더욱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병이 전염된 것처럼 그 집에 온 가족이 시름시름 병을 얻어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남자는 가족들을 돌보기는커녕 비실비실 웃으며 나무 가면을 쓰고 춤추고 놀기 바빴다고 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병을 얻자 처음에 이 집 사람들은 의원을 찾아갔으나 의원 역시 뚜렷한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단순한 병이 아니라 생각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용암 무당을 수소문했고 구술하기 위해 무당을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무당은 집에 도착해서 한번 둘러본 뒤 저 나무 가면이 병을 일으키고 있다. 저 나무 가면을 당장 갖다 버려야 한다. 나무 가면만 갖다 버리면 굿은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가면 놀이에 빠져 있었던 남자는 가면을 버리지 않으려 집착했지만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이 힘으로 그 나무 가면을 빼앗아서 들판에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가면을 빼앗기자 남자는 미친 듯 울부짖으며 날뛰었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진정했다고 합니다. 또 나무 가면을 버리자 이 남자의 가족이 앓고 있던 병들이 서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나무 가면이 이 남자와 가족들에게 무언가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몇 달쯤 뒤에 우연히 가면을 버린 들판을 지나던 다른 마을 사람 2명이 그 가면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 가면은 반쯤 썩어 있었고 그 썩은 부분에서 버섯이 자라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버섯의 생김새가 먹음직스러워서 배가 고팠던 한 사람이 버섯을 뜯어 먹어 보았는데 맛이 고소하며 매우 조차같이 있던 다른 사람에게도 먹어도 괜찮은 것 같다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도 버섯을 조금 떼어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먼저 먹은 사람이 갑자기 실실 웃기 시작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희죽거리면서 춤을 추며 흥분했는데 그 모습을 가면을 덮어쓰고 미친 듯이 춤을 추는 몰골과 같았다고 합니다. 버섯을 먹은 다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웃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추고 흥분했다고 합니다. 들판에서 이 둘이 미친 듯 웃으며 춤을 추며 날뛰고 있는 모습을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이 둘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후에야 버섯을 먹은 사람들의 발작이 그친 뒤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웃음이 나면서 기분이 좋고 흥분되며 나중에는 날뛰고 춤추는 것을 뜻대로 멈출 수 없이 계속되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단순히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이 우연히 생겨나 벌어진 일이거나 그거 아니라면 나무 가면이 본래의 형태에서 버섯의 모습으로 바꾸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 한 것일지도 모르는 기묘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기. 조선 왕조의 제16대 임금이었던 인조 시절의 재상이었던 이기가 겪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었던 재상 이기가 나이 60세가 되자 병이 크게 들어 일어나지 못하자 자손들이 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밤새 그의 곁에 둘러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기는 자정이 돼서 숨을 거두었고 후손들은 오열하며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댁이 온 무렵 죽은 줄 알았던 이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등 한동안 소동이 계속되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진정되자 이기는 하인을 시켜 곧장 아랫 마을에 가서 감나무가 있는 집을 찾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심부름 갔던 하인이 돌아와 아르기를 제가 가보니 감나무가 있는 집에서 무당을 불러 신굿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연평대감이신 이기님의 상을 성대하게 차려놓고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기는 자신이 겪은 이상한 경험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밤에 자신의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 있자 작은 색동옷을 입은 아이가 그를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머리를 풀어 해친한 노파가 나타나더니 이기를 데리고 가는 동자와 귓속말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귓속말이 끝나자 동자는 이기에게 인사를 하며 사라졌고 노파는 이기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대로 노파를 따라가니 감나무가 있는 집에서 크게 굿을 하고 있었고 그 주변엔 각종 귀신들이 집안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파를 따라 이기가 들어가니 참석했던 귀신들이 조금씩 흩어져기를 만들었고 집 앞에는 어떤 아이의 몸을 밟고 있는 흉악한 흉상의 아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귀의 발밑에서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자 화가 난 이기는 자기도 모르게 호통을 쳤는데 입이 아닌 몸 전체로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에 아귀는 온몸이 터지는 듯 사라졌고 아이는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무당이 부모를 시켜 이기를 비롯한 여러 귀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귀신들은 음식을 먹지를 않고
음식을 먹는 듯 마는 듯 단지 신용말을 냈다고 합니다. 이기도 음식을 직접 먹지는 않고 먹는 듯 마는 듯 신용을 내자 저절로 배가 불러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노파가 다시 이기를 안내해서 집으로 향했고 집에 오니 자신의 육신이 완연하게 자리에 누워있기에 그 육신 가까이 가니 어느덧 깨어났다고 합니다. 다음날 무당을 불러 연유를 물으니 어제 아이를 해치려던 악귀를 상대하기 위해 여러 귀신을 불렀으나 상대가 되지 않았고 마침 강림도령이 재상님을 데려가는 걸 알게 돼서 잠시 양해를 구해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악귀라도 덕에는 버티지 못하니 영감님의 영이 완전 기억을 잃기 전에 덕을 빌려 악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아이를 도운 공로로 대감은 좀 더 장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이기는 그 후 10년 정도를 더 살았다고 합니다. 이기는 광해군을 몰아낸 것 때문에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긴 하지만 정묘호란 때 외교활동과 인조를 잘 보필했으며 남한산성의 수축, 호패법의 실시, 무사의 양성, 국방 강화 등을 건의해 국력 충진에 힘썼다고 합니다. 사후에는 영의정으로 추앙될 만큼 공신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창귀. 조선시대에 창귀라고 하는 귀신이 존재했었다고 하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된 창귀와 두 번째는 고양이에 의해 생겨난 귀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에 빠져 죽은 자의 혼. 익사자의 원혼 역시 일가 친척들을 물로 유인해 죽게 하는 악령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물귀신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류에 관심이 가서 이 두 종류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호랑이에게 죽은 뒤 악령이 되어 또 다른 호환의 피해자를 만드는 귀신을 통칭한다고 합니다. 같은 한자 문화권에 호랑이가 서식하는 중국과 한국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귀신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홍사리 귀신, 특히 태백 지역에서는 조금 더 토속적으로 가문긁기라고 불렸다고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랑이를 잡기 위한 전문 부대인 차코갑사가 존재했을 정도로 호랑이에 의한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로 창귀가 될 경우 자신을 죽게 한 호랑이의 지방령이 되고 이후 노예처럼 항상 곁에 붙어 다니면서 시중을 들고 식사를 책임지며 길 안내를 맡는다고 합니다. 창귀는 항상 호식당할 사람을 찾는데 사돈의 팔촌뿐만 아니라 이웃사촌, 친구 등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찾아다니며 굴러내 범에게 잡아먹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옛말에 범에게 물려간 집안하고는 사돈을 맺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호환에 의해 생긴 창귀는 신맛이 나는 매와 열매나 소라, 골뱅이 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먹는데 정신이 팔려 범을 호위하는 일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 창귀는 항상 서럽게 울며 슬픈 노래를 부르며 다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옛날에 굶어 죽은 어린아이의 시신 곁에 고양이가 있으면 사람의 혼이 고양이에게 물들어 악령이 된다고 믿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창귀란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류로 창귀가 된 경우 고양이처럼 쭉 재진 눈을 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종류의 경우는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혈귀와 섞였던 게 그 기원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출처인 용제총화에서는 첫 번째 창귀에 관한 기록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창귀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조선 전기의 학자인 성현의 수필집 용제총화와 고려시대의 괴담집을 보면 창귀는 상당히 악질적인 취급을 받는 악령으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창귀가 되는 경우 부모보다 먼저 죽는 불효를 저지른 아이가 된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은 아이들의 시신을 제대로 장례식을 하지 않고 한 곳에 모아서 돌로 무덤을 만들어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무덤을 아기살이 혹은 아장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 역시 호식총이라는 돌로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귀신이 같은 이름을 가진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기살이 묻힌 아이들의 원령은 너무 어린 나이라 저승에도 못 가고 있는데 이 무덤을 고양이가 뛰어넘으면 그 아이의 영은 창귀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서 창귀는 얼굴이 항상 창백하며 고양이처럼 세로로 찢어진 눈을 하고 있는 아이의 형상을 하며 배고픔과 갈증 때문에 민가로 들어와 짐승들의 피를 빠는데 점점 맛을 들여 산 사람을 해친다고 합니다. 창귀는 특히 자신을 버린 부모와 어른들에게 원한이 크며 생전 자신의 집에 들어가 재앙을 주거나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기도 해서 상당히 악질적인 귀신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창귀가 된 경우
아이 특유의 순수하지만 악한 면을 가지며 상당히 물리치기 힘들다고 합니다. 보통 어른이 된 귀신은 생전에 월을 씻겨주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되는데 아이에는 모든 것인 부모에게 버림받은 창기는 달릴 만한 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용지총화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전라북도 안주에 아기살이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만취한 채 산으로 들어간 청년 둘이 날이 밝아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찾으러 갔는데 아당사리 근처에서 청년들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몸에 군데군데에 할 휘어진 듯한 상처가 나 있고 몸에 피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논 끝에 아장사리를 태웠는데 불에 탈 때 아이와 고양이들의 우는소리가 들렸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마을을 버렸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괴담을 보면 한 중년의 여성이 백정에게 방금 잡은 소의 고기를 들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안악은 처음은 그러려니 하고 다시 길을 갔는데 갑자기 허리쯤에서 묵직한 느낌이 느껴졌고 어디선가 뭔가를 핥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상한 생각에 안악이 고개를 내리자 그녀의 허리에 한 봉두 남발의 아이가 안악의 허리에 매달려 고기에서 나오는 피를 핥고 있었고 안악은 그대로 기절했고 며칠 뒤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창기를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호환에 의해 사망한 창기의 경우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호환을 예방하기 위해 범굿을 했다고 합니다. 명칭은 범굿 또는 호털굿이라고 합니다. 호털은 한지에다 물감으로 범의 앞면과 몽둥이를 그려서 사람이 이 범의 껍질을 입고 지프로 방망이를 만들어 범의 꼬리가 되게 만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시체를 찾기 위해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호환을 예방하기 위해 범굿을 했다고 하는데 호환을 입은 마을에서는 반드시 범굿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후미곤면 강산리에서도 굿으로 호랑이로부터의 호환을 예방하기 위해 범굿을 했었고 이 굿은 3년 주기로 열렸으며 영일군 일대 몇 마을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창기의 경우 앞에 한 줌의 쌀이 떨어져 있을 경우 창기는 그 쌀을 세느라 시간을 보내게 되며 이때 무당이 창기의 주위로 진을 치거나 둥자신을 보내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창기를 봉인한 방법은 호랑이를 잡아 호랑이에게 죽은 사람의 장손이 호랑이의 심장을 꺼내 생으로 씹어먹거나 호랑이에게 먹힌 시체를 호식종이란 분묘에 안치하여 봉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호랑이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창기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선비들의 죽음. 이 이야기는 조선의 제11대 왕이었던 중종시절 이야기라고 합니다. 1500년대 중반 무렵 중종시절 두 선비가 다툰 일 하나가 용지총화란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균관을 드나들며 공부하던 김윤양과 김복창이란 서생 둘이 싸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김복창은 김윤양을 볼품없이 먹을 것만 주섬주섬 챙기는 사람이라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또한 김복창은 김윤양을 심하게 조롱하기 위해 찬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지어서 김윤양을 놀렸는데 그것이 일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김복창이 자신을 비웃는 것을 본 김윤양은 비슷한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했고 마침내 김윤양은 자신이 아는 점술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김복창은 일찍 죽을 것이다 라고 악담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복창은 판단력을 잃고 경로하여 불붙은 숯덩이를 찍어 들고 김윤양의 입속에 지식여 넣어 버렸다고 합니다. 타오르는 뜨거운 숯덩이가 입안에 들어온 김윤양은 괴로워 날뛰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는 좀 더 명망있고 권력자였던 두 선비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16대 임금이었던 인조시절 이야기입니다. 해당 인물들은 심기영과 김자점이라는 인물들입니다. 심기영과 김자점이라는 인물들은 1623년 인조반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반정 직후 공을 인정받아 모두 주요 요직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1년 전인 1643년경 심기원은 좌의정이라는 직책에 오르게 되었고 김자점은 우의정 및 어양청도 제조에 오르고 진하 겸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올 정도의 직책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다 1644년 심기원은 자신의 정적이었던 김자점과 서로 정치판에서 세력 다툼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김자점은 심기원의 실책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심기원은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 심기원의 모반 여부는 확실치 않고 인조의 삼촌이었던 흥안군을 국문 없이 멋대로 죽인 적이 있어 인조에게 크게 밉보였다고 하는데 이 점이 오히려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적이었던 김자점은 이걸 놓치지 않고 심기원을 확실히 제거하려 합니다. 심기원은 형벌을 집행하는 관리들에게 붙들려서 나무로 만든 형틀 위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심기원은 이때까지만 해도 곤장으로 두들겨 맞은 뒤에 귀양을 가거나 아니면 참수형이나 교수형을 당할 것을 생각하며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들은 형틀 위에 심기원을 단단히 묶어놓더니 한쪽 다리를 커다란 칼로 내려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심기원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형벌이냐? 고 물었고 그러자 형벌을 집행하려는 사람은 김자점 대감께서 분부한 형벌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곧 심기원은 다리 한쪽이 잘려나갔고 차례대로 나머지 다리와 두 팔도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심기원은 사지가 모두 잘려나간 상태에서 피를 뿌리면서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몸뚱이만 남아 신음하도록 한 뒤 정신을 잃을 때 즈음하여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이 그 형벌의 끝이었습니다. 심기원은 형벌을 받으면서 형을 집행하는 칼을 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김자점에게 전해주시오. 당신도 나와 같이 될 거라고. 심기원이 잔혹한 형벌의 희생양으로 이렇게 죽은 지 5년 후인 1649년 김자점은 인조 사망 후 왕위에 오른 효종 시절 권력을 잃고 실각하게 됩니다. 인조 사망 후 6일 만에 대신들의 격렬한 탄핵과 더불어 효종은 김자점은 아바마마가 승하하실 때 눈물을 흘리지 않고 멀뚱히 있었다. 충성심이 부족할 따름이다. 라는 논리로 홍천으로 귀양형에 처해지고 권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효종은 반청 성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청나라 친화적인 성향으로 권력을 잡고 있던 김자점이 눈에 가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효종이 북벌을 모의하던 것을 청나라 측에 고해 조선 쪽으로 군대가 배치되는 등 위기가 처해졌지만 간신히 조선은 이 위기를 넘기고 김자점은 홍천에서 광양으로 다시 귀양 보내집니다. 결국 1651년 김자점 역시 아들과 손자와 함께 반란을 시도했고 역모를 일으키려 했다는 제목으로 심기원과 같이 사제가 찢기는 능지처참형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1644년 사망 당시 심기원이 했던 말이 7년 후 1651년 정확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흔행이 고개.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시절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충청북도 북서부에 있는 음성군 쪽에 음성읍 신천리 남천동 입에서 갈라지고 있는 삼거리를 지나 금왕읍 무궁리로 행하는 차도를 따라 약 1km 지점의 주막거리 근처로 가면 완만한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를 흔행이 고개라고 합니다. 이 고개는 조선시대의 나라에서 직접 넘지 말라고 명할 만큼 출입이 금기시된 곳이었다고 할 정도로 이상하고 무서운 소문이 많이 나돌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한때 성황당이 위치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흔행이 고개는 조선왕조의 14대 왕이었던 선조 때 그 유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특별한 명칭은 없었고 단순히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버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붙은 명칭이 처음에는 흉행이 고개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이 변해서 흔행이 고개라는 이름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당시에는 이러한 행위를 덕운매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덕운매란 정확히는 악성질환인 장티푸스, 천연두, 홍역으로 사망한 시체를 두는 일종의 가장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세월이 흘러 덕운매라는 풍습은 서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덕운매라는 풍습은 서서히 사라졌지만 흉흉한 이미지가 남은 탓인지 조선 18대왕 현종 때는 음성현청에서 죄수를 효수하는데 이곳 고개에서 참수를 했고 죄를 지어 장도 지내지 못하는 죄인들의 시체를 감해장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조선왕조 제20대왕 경종 때에 이르러 한 무리의 산적대들이 이 흥행이 고개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이 고개를 넘는 사람들의 돈을 뺏고 살해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피해가 계속되자 권하에서 군졸들을 보내 토벌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산적들은 그때마다 군졸들을 피해 도망다니며 토벌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토벌에서 몇 주를 쫓고 쫓기는 걸 반복하다가 군졸들은 한 토굴에 숨어있던 산적들을 발견했는데 산적들은 이미 미치거나 죽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산적대들이 잡힌 이후로도 밤에 고개를 넘는 사람들 앞에 이제는 머리를 산발한 귀신이 출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귀신을 보고 혼절해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떠돌기 시작했고 이 고개의 흉흉한 소문은 점점 조선의 다른 지방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결국 당시 조정에서도 이 얘기에 대해 들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 시절에도
이 고개를 넘다가 뭔가에 홀려서 실성하거나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조가 직접 그곳으로 출입을 금하는 왕명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부정한 고개이니 넘는 것을 금하라. 이 흔행이 고개에는 대충 묻힌 채 썩어가는 시체의 흉한 모습과 참을 수 없는 냄새로 코를 둘 수가 없었으며 비가 오는 날에는 사람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기도 해서 그 주변 마을에 사는 백성들은 절대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후에도 출입이 금기시됐고 일제강점기 시절 이곳에 별장을 지은 한 일본 상인 가족이 있었는데 별방에서 며칠 머물던 도중 한꺼번에 때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독립이 되자 이 고개에 치성을 지내고 큰 성황당을 세워 이 고개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설이 되었지만 그 근처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 고개를 넘는 걸 기피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